수술, 항암, 방사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는 게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잖아요. 이때가 중요하고. 근데 이때 내가 암이 크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뿌려져 있는 씨앗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평소 하던 대로 하고 하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장식입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며칠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항상 평소에도 좀 느껴왔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갈등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 당연히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제 1순위로 두죠.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자기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해가지고 좋아졌다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이 생겨요. 현대의학을 할 것인가 자연치유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의외로 나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안 하고 자연치유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자연치유 같은 거 이런 게 안 되고 더 나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마라.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은 상당히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이제 부류가 있겠지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내가 자연치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현대의학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신을 갖는 분들, 이런 불신을 갖는 분들은 대개 가족이나 누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나빠졌던 부분을 현대의학을 했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연치유를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연치유를 하는가 현대의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원장님 제가 수술 안 하고 이런 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하지 마라 한다. 일단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통합의학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주축이 되는 거거든요. 현대의학을 벗어나서 대체의학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현대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또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어떤 후유증,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인해서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 대신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체의학이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어떤 치료법들이나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걸 말해요. 자연치유도 현대의학도 다 같이 하는 부분들을 말을 하거든요. 어느 한쪽을 치우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현대의학만 한다. 나머지는 다 대체의학이니까 나는 안 한다. 나는 내 몸의 어떤 침습적인 부분들, 유해를 가하는 부분은 내 생리적인 리듬을 깨고 내 면역을 깨고 내 몸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암이 더 나빠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자연치유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극단이라고 봐요. 사실 현대의학에서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가장 포커스가 뭐예요? 암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잡죠. 암 덩어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암 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숙주에 대해서는 치료가 소홀한 건 맞아요.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하면 어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리적 리듬을 많이 파괴를 하죠. 면역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안에
어떤 활성산소라든지 노폐물들이 많이 껴서 어떤 해독의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심하면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치유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자연치유를 하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가성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율로 따질 때 현대의학이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치유는 홈이나 곡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일단은 단시간에 암 덩어리를 빨리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현대의학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대신 비침습적이에요. 나한테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줄이면서 암을 제거해 가는 방법인데 우리 자연치유 하신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암은 쉬지 않고 덩어리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계속 안에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럴 때 내가 홈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지금 긁어내고 있어요. 긁어내고 있는데 이 암이 성장하는 속도하고 내가 긁어내고 있는 거하고 잘 그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150개를 긁어낸다. 그럼 암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100개가 성장을 하는데 100개만 줄인다면 그대로 있는 거고 50개만 긁어낸다면 50개 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대개 어떤 통계라든지 자료의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누가 뭘 하니까 좋더라. 그 다음에 통념적으로 암에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개념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치유 하는 분들도 제대로 정말 나는 자연치유만 하겠다면 그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이걸 해서 암을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성비예요. 가성비. 내가 그만큼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가. 저한테 환자분 오셔가지고 한 달 전에 암을 발견했대요. 근데 내가 지금 한 달 전에 발견을 했는데 지금 암이 좋아져 버린 것 같은데 나보다 암이 좋아졌는가 검사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암이 좋아졌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맨발 걷기 한 달을 했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맨발 걷기가 암을 다 없애버린 것 같다. 좀 봐달래요. 제가 맨발 걷기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맨발 걷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맨발 걷기라든지 또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막 육식만 좋아하다가 어떠니 암에 걸렸으니까 채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만에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암이라는 게 하나의 세포에서 1cm 되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암을 키우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 말대로 한 달 만에 암이 좋아졌을 것 같으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때 암은 없어져 버렸어야 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환자가 10년 내에 15년 동안에 이 암을 계속 악화시키는 것만 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치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생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 정신, 심리적인 부분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 자연치유를 해서는 안 돼요. 자연치유는 한마디로 비침습적이지만 치료하는 율은 가성비에서는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시간. 그렇기 때문에 암이 성장하는 속도하고 내가 제거해 가는 거하고 맞춰 봐가지고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고 이게 보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저한테도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내 몸이 이런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면 내 몸의 생리적인 기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치료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뿌려져 있는 암 씨앗들은 내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더 잘 큽니다. 수술, 항암, 방사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는 게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잖아요.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암이 크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뿌려져 있는 씨앗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평소 하던 대로 하고 하면 수술, 항암, 방사한 동안 더 나빠진 환경에서 내가 노출이 돼요. 그럼 암세포가 더 잘 크죠, 이제 그때부터는. 현대의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의 환경이 암이 크지 못할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연치유에서 방법들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치료를 결정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치료해 나가고 있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암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암이라는 게 의사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몇십 년 동안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암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와 같은 공부를 다 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다 찾아서 의사도 찾고 병원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게 오히려 돈키호테식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검사를 말하는데 일단은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은 순서적으로 따져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막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대학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가. 되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발견을 하는 걸 보면 요즘에는 종합검진을 해서 발견을 많이 해요. 그래 되면 종합검진을 하는 병원이 거기에서 바로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닐 거거든요. 어떤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반 종합검진을 하거나 뭐 1차 기관, 2차 기관 이런 데서 발견을 했을 때 3차 기관을 이제 찾을 때는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요즘에 선택을 하는 게 큰 병원,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죠. 저는 이 선택을 할 때 이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의료인들이 도움이 돼요.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그분들이 나를 직접 치료해 줄 의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될 건지, 유명한 의사를 만나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를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내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이 할 때, 뭐 이건 별거 아니니까 뭐 유명한 사람, 뭐 큰 병원에 가서 돈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또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병이다. 조금 더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나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답을 얻으면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하는 이런 치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애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엄청 두렵고 막 불안스럽고 막 죽음이 연상되고 하는 건데, 수술 끝나고 나서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났는데 항암 방사선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이 환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 되면은 내가 암을 걸렸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았던 암에 걸리기 전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생활대로 돌아가요. 그리 되면 그 생활이 뭐였어요? 암을 만들었던 생활이죠. 치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내 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들한테 대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이 환자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환자가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교수가 나한테 무조건 좋을 거다고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5년 생존율이, 우리 보통 5년 생존율을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요. 뭐 99%로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하더라도 1%에 들어가면 본인은 100%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99%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99% 속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에 들어가지 않게끔 자기가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가 저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 1%를 100%로 만들기 위해서 99%가 아닌 100%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 1% 속에 난 들어갈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돼. 여기서 선택이 갈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 도움이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1% 확률이다.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암 같은 경우는 60%, 7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60%, 70% 같으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많지만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1%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100%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60, 70% 있는 분들은 30, 40%가 위험도예요. 그러면 30, 40%의 위험도면은 훨씬 더 1%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아주 예후가 좋아야 될 사람들이 한 3, 4년 후에 갑자기 재발이 되거나 전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3, 4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봤던 우리 환자분들이 3, 4년 전에 느꼈던 부분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쉽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잘못된 반복을 지금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분들은 겪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가 내가 다 알아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아는 분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암을 가지고 있으면 감추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나가서 내가 암 걸렸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말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면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너무 과하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아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검사예요. 검사를 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상태가 어떤지,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지, 몸 안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언을 얻고 상담을 하면은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조언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은 이쪽인데 상담을 하니까 이쪽으로 주로 상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검사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면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 또 정확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정보를 상담을 할 사람들 알려줘서 도움을 받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중 영양 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잘 못 먹어요. 또 입맛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또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항암하는 동안에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항암제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 죽인 세포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근육도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막 무조건 잘 먹는 방법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아무리 음식 많이 다 갖다 놔도 본인이 먹을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까지를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구내염 같은 게 있으면 구내염을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내염이 있으면서 미각 손상이 또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짠맛을 너무 많이 느낀다든지 그래서 그런 미각 손상 오는 부분들을 교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구내염 교정하고 미각 손상되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같은 게 많아요. 우리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막 구역질이 많이 나요. 그런데 약을 쓰는 것보다 견디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약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역질이 나고 막 하는데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약을 쓴다고 해서 그 구역질 약을 쓴다고 해서 항암 치료가 방해되는 게 아니고 또 암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구역질 나는 거 오심구토 증상에 대한 약들은 쓰는 게 오히려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암제를 우리가 구토증이 낸다는 것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항암제도 밀어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밀어내게 함으로써 이 항암제가 훨씬 더 암에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증도 너무 이게 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통증이 많아지면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잠 못 자죠?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이럴 때는 면역을 떨치지 않는 이런 진통제들을 좀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맛이 돌아와요. 일단 입맛이 돌아오게 만드는 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영양을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저는 어느 정도 적정량, 항암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 먹는 것은 되게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쌀밥만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우리가 항암할 때 환자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보리밥 싫고 현미 싫은 사람한테 이걸 무조건 먹으라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탄수화물을 좋아하는데 쌀밥만 무조건 찾는다. 그러면 쌀밥을 먹지만 너무 과양으로 하지 않게끔 되게 항암할 때 많이 먹지도 못해요. 과양이 되지 않게끔 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약간 가미하면 돼요. 쌀죽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런 것만 찾는데 여기다 어떻게 빵 같은 것을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통밀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의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를 하는데 항암을 하는 동안에 지방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방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많은 것들을 조금 드레싱용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또 섭취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게 낫고 근데 그 뭐 육류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량은 육류는 특히 좋지를 않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은 놔두고 일단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이제 먹으려고 우리 환자들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 하더라도 육류는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류 속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생선류를 권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식물성으로 콩 종류를 가지고 많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보통 15% 이하로 줄여야 하죠. 그리고 단백질을 한 20%, 지방을 60에서 한 65%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에서 그렇게 권유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단백질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좋아요. 단백질 비중을 좀 더 높여주는 이유는 항암을 하는 동안에 파괴되는 정상세포를 회복을, 우리 정상세포 중에서는 면역세포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항암하는 동안에 호중구 많이 떨어지잖아요. 호중구도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거든요. 세포를 많이 생산을 해야 항암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아지는데, 이 단백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육류를, 본인이 육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조금 드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생선 같은 거, 부드러운 생선, 그리고 콩을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뭐 두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두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콩물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단백질이 많은 거거든요. 특히 또 발효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높여야 되는데, 한 가지 고기 종류로 해서 나는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고기도 조금, 그 다음에 생선도 조금, 식물성으로 뭐 두부라든지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다 보면 단백질 양은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 이때 필요한 단백질 양이 엄청 많은 양은 아닙니다.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0kg다 그러면 최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60g 정도 하루 그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한다고 해가지고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60kg인 사람이 80g, 90g, 100g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킬로그램에 60kg다 그러면은 한 50kg 정도면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항암할 때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니까 자기 몸무게를 그램으로 바꾸는 정도의 양이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조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면 호중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혀서 먹고, 그리고 너무 짜지 않게 너무 기름에 튀기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튀기거나 짜거나 그 다음에 향료를 쓰다 하더라도 자극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조리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식사를 하시면은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